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YTN을 돌아봅니다. 필요에 따라서 원하는 콘텐츠를 골라볼 수 있는 시대에 YTN은 시청자 가까이에서 언론의 역할을 다하고자 다양한 도전을 시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는 YTN의 제작 프로그램들을 살펴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시청자 의견이 들어왔을까요? 시청자 톡톡 Y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만나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주웅입니다. 고단했던 지난해를 뒤로하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첫날의 소망과 다짐, 이 마음에 새기고 계실 텐데요. 바라는 일들 하나하나 풍성한 결실 맺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025년 첫 시청자 비평 플러스 뉴스 리뷰 Y로 시작합니다. 세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뉴스 리뷰 Y 시작해봅니다. 먼저 김은정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최근 언론 환경은 기술 발전과 더불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많은 뉴스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환경 속에서 시청자들은 정작 믿을 수 있는 정보, 심층적인 해설을 찾아내기 어렵습니다. YTN은 사실 이면을 조명하고 사회적 화두를 제시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시청자의 신뢰를 얻고 언론의 공적 책임을 수행하고자 시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뉴스 리뷰 Y에서는 YTN의 제작 프로그램을 살펴봅니다. 네, 오늘은 새해 첫 번째 방송인 만큼 지난 YTN의 새로운 시도들을 살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최근에 YTN 제작 프로그램이 시청자들의 이목을 좀 집중시키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이죠. 팩트 추적과 또 일상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24, 이 두 가지 프로그램을 보겠습니다. 먼저 박사님, 이 프로그램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먼저 가장 최근이죠. 지난해 12월 24일 방송된 팩트 추적입니다. 안표 거래의 조직화와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티켓 대량 구매 등 심각한 문제를 조명한 내용이죠. 안표상 추적기, 검은 티켓의 불편한 진실, 제목입니다. 안표 문제가 소비자와 공연 산업 모두에 미치는 영향을 잘 설명하며 문제의 심각성을 독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으며 매크로 사용 및 조직적 안표상의 역할을 기술적으로 잘 풀어냈습니다. 이 보도에서는 대량 티켓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 제작자를 취재해서 불법 대량 구매와 판매 실태를 폭로했습니다. 안표 거래는 관련 업계에도 피해를 준다는 점을 연예기획사 대표 인터뷰를 통해 전달해주기도 했는데요. 결국 안표상이 많아지면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주게 되는 것은 물론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 문화예술계 또 공연계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작진이 직접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안표 구매를 시도해서 안표상의 수법과 티켓 거래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개개인의 노력과 윤리에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개선이 어렵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전문가의 인터뷰를 통해 제도의 허점과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담았습니다.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 안표의 실태를 파헤치고 제도 보완, 해법까지 모색한 현장감 있는 탐사 보도였습니다. 맞습니다. 법적, 기술적, 시장 구조적 대책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고 구체적인 실행 가능성을 암시하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득력 있게 제시했는데요. 그러나 매크로 방지 기술은 지속적으로 우회된다는 점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이를 대처하는 기술적 해결책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효과적인지에 대한 비판적 관점이 미흡했습니다. 기술적 대안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효과성 평가가 부족해 보도 내용이 추상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데요. 매크로 사용 및 안표 거래에 대한 제재 강화가 제안되었지만 실제로 법적 제재가 안표 시장 억제에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해결책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실현 가능하며 어떤 제한이 있을지에 대한 평가까지 추가되었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최근 방송된 내용인데요. 기후로 인한 불평등과 그 영향을 조명하며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제목, 그들에게 더 가혹한 겨울, 기후 불평등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기후변화와 그로 인한 이상기후 현상을 명확히 보도하면서
이러한 내용을 사회적 불평등과 연결지은 점은 매우 중요한 문제 제기로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기후변화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취약계층을 다룬 부분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평가됩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 피해가 취약계층에게 더 집중되는 현상, 이른바 기후 불평등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제주 수산과학원 자료를 인용해서 해수온 상승 사실을 짚고 있는데요. 제주 해녀와 어민을 직접 찾아서 변화 양상을 살폈습니다. 과거 제주의 상징이었던 전복, 오분자기, 갈치, 참조기 이런 생선들이 그 개체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고요. 제주 인근 바다에는 아열대 어종이 출현하면서 생태계 교란도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어획량이 크게 줄게 되면 어민들에게는 이게 곧 생계 문제와 직결됩니다. 농민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기존 귤과 같은 지역 특산물이 제대로 발육하지 않거나 기후변화로 재배 지역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이 변화로 인한 농민들의 걱정의 목소리도 담았습니다. 그런데 기후 불평등 문제에 대한 논의는 다소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정책이나 대책이 무엇인지, 실제로 어떤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데이터가 부족한데요. 기후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적 방향이나 해결책에 대한 논의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기후 위기의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 촉구가 부족해 보이는데, 사회적 책임과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시청자가 실제로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가 부재한 점이 아쉬운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시민 참여나 정책적 변화에 대한 구체적인 유도나 사례가 보완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제도 미비점을 짚고 변화 방향을 모색하는 부분은 좀 상대적으로 미흡했다 이렇게 보고요. 편성 시간을 늘릴 수 없다면 이러한 보도는 시리즈로 구성을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자연을 삶의 터전으로 살아가는 농어민의 피해 실태, 에너지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 또 한편으로는 제도 미비점과 개선 방향, 이렇게 세 편으로 기획을 해도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성을 하면 의제를 사회 문제로 제기하고 또 구축해가는 과정에도 더 유리할 것 같고요. 탐사보도 기획이 좀 반가운 만큼 더 나은 기획에 대한 욕심이 생기는데요. 취재의 심층성과 완결성을 고려해서 구성을 좀 더 유연하게 하면 어떨지 제안 드려봅니다. 네, 원래 시간 제약이 있는 방송 기사, 저희가 데드라인이라고 하죠. 그런 시간 제약에서 한 발 더 나아간 제작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속성을 가진 그런 기획 기사가 하나의 콘텐츠로 만들어지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사안을 이제 한 번에 이해하는 데는 이런 제작물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두 분 박사님께서 탐사보도의 필요성을 많이 얘기해 주셨지만 실제 현실은 오히려 탐사보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경영진 입장에서 볼 때는 고비용 저효율입니다. 많은 돈과 인력과 시간이 들어가는데 나오는 물건은 생각만큼 그렇게 풍성하게 나오기는 어렵거든요. 물론 그 내용이 중요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경영진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기자들도 사실 깊이 1순위가 바로 이 탐사보도입니다. 왜냐하면 탐사보도를 하기 위해서는 기자가 취재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것부터 방향을 잡는 것부터 해서 모든 걸 다 해야 되는 거거든요. 부담스럽기도 하고, 왜냐하면 다른 출입처를 나가는 기자들에 비해서는 확실히 자기가 갖는 부담들이 크잖아요. 그래서 YTN에서 지난해 4월부터 이 팩트 추적을 한 것은 매우 잘했다고 봅니다. YTN도 여러 번 시도가 있었는데 이런 이유로 제대로 하지 못했었거든요. 하지만 회사나 언론의 경쟁력 부분에서 보면 반드시 이런 프로그램들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좀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YTN의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죠. 다큐24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에 들어서는 다큐멘터리라는 이 장르가 하나의 작품처럼 평가되고 있는 사례가 많은데요. 사실을 기록하는 시각적인 콘텐츠로 이제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는 현상을 시청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자, 평가원님, YTN의 제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죠. 다큐24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난 6월 말부터 한 달에 한 편씩 편성하고 있는 프로그램이죠. 저도 유익하게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거시적인 문제를 개인의 삶과 사례를 통해 조명하고 있는 시사 다큐 프로그램인데요.
비교적 긴 호흡으로 구체적인 이야기를 풀어가는 형식이 공감대를 형성하기도 하면서도 우리 사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의제를 구축하고 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오늘은 쉬어도 돼. 청년 자립 보고서 이 제목인데요. 먼저 고립 은둔 청년, 자립 준비 청년 모두 신분을 밝히고 언론에 노출하기 쉽지가 않았을 텐데요. 제작진을 믿고 출연을 결정했다는 것 자체가 좀 놀라웠습니다. 구체적 사례 발굴을 통해서 사회로 나아가기를 힘들어하는 청년들의 실상을 보여주었는데요. 다만 사례에 집중하다 보니까 현행 지원 제도와 실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정보, 이것이 다소 부족하다고 느꼈는데요. 후속 기획을 통해서 청년들이 원하는 지원 정책은 무엇인지 목소리를 담아도 좋겠다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보다 먼저 이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도 다루어서 신속한 제도 마련을 촉구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도 청년들의 상황을 전한 이번 편을 유익하게 보았는데요. 평가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큐는 청년들이 자립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들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그 지원 방식이나 구체적인 사회적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부족했는데요. 청년재단의 지원 활동이나 멘토링 프로그램이 소개되었지만 이들이 얼마나 넓은 범위에서 실효성 있게 적용되고 있는지, 실제로 경계선 지능 청년들이 얼마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질 않았습니다. 또한 경계선 지능을 가진 청년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한 구조적인 분석보다는 개인의 고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경계선 지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 직업적 어려움, 교육적 지원 부족 등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분석이 보다 심도 깊게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 보였고요. 청년재단의 지원과 같은 긍정적인 사례가 언급되긴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이 얼마나 실질적으로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지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가 부족해 보였습니다. 이들 청년들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연대와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메시지가 분명히 전달되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베이비붐 세대의 현 주소를 조명한 편도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조회수 10만을 기록하기도 했는데 개인적으로 정말 흥미롭게 봤던 편이었습니다. 그만큼 가까이 마주한 사회 문제임을 좀 뜻하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좀 어땠습니까? 평생 현역 베이비부머 노후 준비된 미래로 맞서다 제목입니다. 원래 1, 2편으로 나누어진 것 같은데 오늘 녹화일 기준으로 아직 2편은 공개되지 않아서 저도 한 편만 볼 수밖에 없었는데요. 내용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후 삶에 대해서 조명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를 살펴보면 63년생, 64년생이 1, 2차 베이비부머 세대로 우리나라 인구 구조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의 은퇴를 기점으로 최근 우리나라 60대 이상 인구의 일자리 문제가 뜨거운 화두가 되고 있습니다. 저도 YTN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찾아봤는데요. 댓글창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이 프로그램에서는 60대 이상 인구를 위한 일자리의 질 문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퇴직하기 5년에서 길게는 10년 전부터 60세 이후 직업에 대해서 생각하고 준비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우리나라 일자리와 인구 구조는 지속적으로 지목되는 의제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함께 대책을 모색해야 할 숙제일 텐데요. 문제의식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하면서도 다양한 사례와 의견이 제시되는 공론장 역할도 충실하게 한 유익한 기획이었습니다.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다큐가 주로 개인의 준비와 자기 개발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퇴직과 재취업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세대가 대거 퇴직하면서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보자면 고용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노후 보장 제도의 미비, 그리고 재취업을 위한 제도적 지원 부족 등이 있을 텐데 다큐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제도적 문제에 대한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각자의 자기 개발과 성취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긍정적이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과 지원에 대한 논의는 생략되어 있습니다.
퇴직자들이 직면한 문제는 단지 자기 개발과 열정적인 도전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죠. 퇴직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 개발뿐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이나 노후 보장, 재취업의 기회 등 다양한 지원 체계입니다. 이번 다큐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공하고 있지 않아 시청자들에게 자기 책임이라는 메시지가 지나치게 강조된 느낌을 주고 있는데요. 퇴직 후 삶을 준비하는 것이 언제나 성공적이고 낙관적인 결과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님을 고려한다면 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현실적인 문제를 반영한 비판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다큐 24 시리즈를 살펴보면서 몇 가지 의문점 그리고 제안 사항이 떠올랐습니다. 먼저 편성 분량 문제인데요. 6월부터 편성된 콘텐츠 방영 시간을 보니까 약 20분 분량부터 39분까지 다양했습니다. 분량을 일정하게 맞추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또 한 가지는 내레이션과 진행 방식이 좀 경직되었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긴 호흡으로 40여 분가량의 콘텐츠를 집중력 있게 이끌어가려면 시청자들이 흥미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요소를 적재적소에 배치해야 합니다. 그래픽이나 배경음악을 활발하게 활용하고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이템도 제안하고 또 의견도 제시할 수 있는 설문도 진행하고 반영하면 어떨까 합니다. 네, 모두 이렇게 달고 쓴 평가들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YTN의 새로운 시도들이 기반을 좀 다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쉬운 점들이 좀 보완이 돼서 성장으로 이어지면 좋을 것 같고요. 사회적 문제 그리고 해결 방안을 알리는 또 다른 장치로서 활용되고 또 발전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뉴스 측면에서 다큐멘터리를 보면 이게 단편적인 뉴스보다는 심층성을 제공해 주잖아요. 깊이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해 준다는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각과 감각을 제공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천편일률적인 뉴스 리포트하고는 이제 좀 다르거든요. 그런데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은 사실은 이 부분이 굉장히 큰 고민이 있습니다. 어떤 고민이 있냐면 YTN의 시청자들은 거의 대부분 뉴스만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시청률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일반 뉴스를 할 때 시청률이 이런 그 비뉴스, 다큐멘터리라든가 이런 것들이 방송될 때 시청률이 뚝 떨어지는 경향들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뉴스 전문 채널인 YTN은 시청자들에게 뉴스를 제공한다는 것이 체화,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렵고요. 뉴스가 보고 싶은데 왜 YTN에서 비뉴스 프로그램을 하느냐 이런 항의 전화들도 적지 않거든요. 이게 이제 YTN만의 딜레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좀 강구해 보자면 뉴스성 다큐멘터리를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이지만 뉴스성을 좀 강화해서 시의성을 좀 보강한다든가 또는 최근에 일어난 뉴스를 발빠르게 다큐멘터리화하는 이른바 그런 그 비뉴스성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이런 그 프로그램들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오늘 뉴스 리뷰 Y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인데요. 먼저 평가원님부터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YTN 보도 전문 채널의 가치를 스스로 증명하길. 어느 때보다 미디어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정보가 생산되고 유통되는 미디어 생태계에서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고 심층 해설하고 우리 사회의 부정부패를 고발하고 제도 개선을 위한 공론장을 여는 일. 시민들이 언론에 기대하는 역할이자 언론의 공적 역할에 대한 상식입니다. YTN은 대한민국 최초의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입니다. 뉴스가 쏟아지는 언론 환경에서도 여전히 보도 전문 채널이 필요한 이유. 탐사보도, 다큐 프로그램의 힘을 받아서 YTN이 스스로 증명해 주길 기대합니다. 네, 이어서 이번엔 장유정 박사님의 한 줄 평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에 다가서 공공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역할을 기대. 탐사보도 프로그램은 철저한 조사와 사실 기반의 분석을 통해 사실적 이슈의 진실을 밝히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앞으로도 YTN에서 이러한 시사 교양 프로그램이 강화돼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방송사로 거듭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뉴스 리뷰 Y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을 향한 시청자 의견이라면 모두 귀 기울여 듣고 답하는 시청자 톡톡 Y 시간입니다. 오늘 주목한 시청자 의견을 AI 앵커 Y고가 소개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AI 앵커 Y고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주제는 황반 변성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자세한 내용 지금 바로 보시죠. 안과 질환인 황반 변성은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이상이 생겨서 시력이 감퇴하는 질병인데요.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 황반 변성의 치료를 주사 대신 안약으로 가능해지도록 하는 물질을 개발했다는 소식을 알린 보도가 있었습니다. 녹내장, 당뇨, 망막병증과 더불어 노년기 3대 실명질환인 황반변성. 국내 연구진이 눈에 투여하는 방식의 건성 황반변성 치료 물질을 개발했습니다. 연구진은 우선 자연계에 존재하는 토일 유사 수용체 염증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단백질과 비슷한 구조의 펩타이드 19만 개를 구축했습니다. 이 가운데 염증 신호 전달 단백질 간의 상호작용을 억제해 염증 신호 자체를 차단하는 최종 펩타이드 물질을 출현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새로운 치료 방법을 어떤 방식으로 개발했는지를 자세히 설명해준 과학 보도였는데요. 보도에서 황반 변성의 치료 방식으로 새로운 물질을 개발했다고 알렸는데 어려운 의학 내용을 전하면서 질병에 대한 자막과 상세한 설명 등이 없어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보도에서 언급한 질병인 황반 변성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사람의 눈은 카메라의 필름처럼 기능하는 망막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망막의 중심부에 위치한 황반은 시세포가 밀집해 있어 선명한 시각을 볼 수 있도록 합니다. 황반은 시력을 결정짓는 핵심 부위로 이곳에 이상이 생기면 시력이 점차 떨어지거나 심하면 실명에 이를 수 있는데요. 이러한 황반부의 변성이 생기는 질환을 황반변성이라고 합니다. 황반변성은 크게 건성과 습성 두 가지 형태로 나뉩니다. 건성 황반변성은 망막에 두루젠이라 불리는 노폐물이 쌓이는 경우로 환자의 약 90%를 차지하는데요. 이 경우 심각한 시력 상실로 이어지지는 않으나 방치하면 습성 황반변성으로 발전할 수 있는데 습성 황반변성은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기면서 발생합니다. 이 신생혈관은 쉽게 터지며 출혈과 망막 부종을 유발해 급격한 시력 저하를 초래할 수 있어 응급 질환으로 간주합니다. 황반 변성 초기에는 자각 증상이 거의 없어 조기 진단이 어려운 점이 문제인데요. 병이 진행되면 시력이 감소하고 가까운 물체가 휘어져 보이거나 사물의 중심 부분이 비어 보이는 중심암점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황반 변성을 예방하려면 전자기기를 사용할 때 눈을 쉬게 하고 외출 시 선글라스나 모자를 착용하는 습관이 필요한데요. 무엇보다 40대 이상이라면 정기적으로 안과 검진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시청자 톡톡 Y 두 번째 주제는 타이완 계엄 역사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이어서 확인해 보시죠. 과거 38년간 계엄 통치를 겪었던 타이완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계엄령의 불똥이 튀었습니다. 우리나라 계엄 사태와 관련해 타이완이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소식을 알린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음모론적 시각이 나올 정도입니다. 타이완의 제1야당 국민당이 75년 묵은 계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한국의 계엄 사태를 거울 삼아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라이칭더 행정부를 저격한 겁니다. 직접 발단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민진당 SNS에 올라온 옹호성 글이었습니다. 한국과 비슷한 여소야대 정국 속 집권 세력의 고충을 강조하려다 역풍을 맞은 셈입니다. 과거 오랜 기간 계엄 통치를 겪은 타이완에서 계엄법 개정을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전했는데요. 타이완에서 우리나라의 계엄 사태를 계기로 계엄법 개정 논의가 촉발된 소식을 다뤘는데 타이완의 과거 계엄 통치 역사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했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시청자 톡톡Y에서 보도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대만의 계엄 통치 역사를 알아봤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
최소 20여 개국에서 계엄, 즉 국가 비상사태, 긴급사태 등을 법 제도의 하나로 두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대만은 38년간의 세계 최장 계엄을 겪은 나라인데요. 국공내전이 한창이던 1948년 장제스 총통은 신장, 티베트, 대만을 제외한 중국 전역에 계엄을 선포한 데 이어 1949년 장제스 총통의 명령에 따라 행정부 회의 의결을 거쳐 대만 성장이 대만 전역에 계엄을 선포했는데요. 한 전문가는 계엄에 대해 표면적으로는 공산당 핑계를 댔지만 사실상 통치자가 국민을 믿지 못해 기본권을 제한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장제스가 이끈 국민당은 이 중에 소수 정권이었는데요. 헌법상 중국 대륙 전체를 다스려야 하는데 실제로는 대만만 통치했고 대만 안에서도 외성인, 즉 국공내전 뒤 중국 본토에서 탈출한 중국계와 본성인, 즉 명나라 때부터 대만에 건너와 살던 중국계를 지배했습니다. 이런 독특한 정치 구조가 계엄을 반세기 가까이 유지시킨 주요 원인이 됐습니다. 1949년 계엄 선포를 기준으로 38년 만인 1987년 7월 장제스의 장남인 장진궈 총통이 중화민국 헌법의 임시조항인 동원감난시기 임시조관 제10조에 따라 계엄령 해제를 선포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전쟁 상태인 동원감난시기가 공식 종식된 것은 1991년 5월 1일로 장진궈 4호 리동의 총통이 새 수정헌법 시행을 공포한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시청자 톡톡 Y 세 번째 주제는 연말 정산에 대한 시청자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이어지는 내용도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다음 달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열립니다. 연말 정산 기간이 다가오면서 관련해 달라진 부분을 알기 쉽게 정리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뭐가 달라지는지 이승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올해 안에 혼인신고를 하면 세금을 50만 원 공제해줍니다. 의료비도 6살 이하인 경우 전액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총 급여 7천만 원을 넘는 근로자도 산후조리원비를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알아두면 좋은 정보들을 분야별로 소개에 도움이 되는 보도였는데요. 연말 정산에 대한 정보를 전해줘 시청자 관심을 모으고 시의적절한 보도였는데 부양가족 공제에 관한 부분을 간략히만 전달해 좀 더 자세히 전해주면 좋겠다는 시청자 의견이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시청자 톡톡아이에서 부양가족 공제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연말 정산을 할 때 혼자 사는 직장인과 가족이 여럿인 직장인의 월급이 같을 경우 소득세는 1인 가구가 더 냅니다. 부양가족 한 명당 최소 150만 원씩을 소득에서 빼주기 때문인데요. 이걸 인적공제라고 하는데 연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 부양가족만 가능합니다. 문제는 부양가족의 정확한 소득을 알기 어렵다는 점인데요.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연소득 100만 원을 넘는 부양가족 명단을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소득 금액 기준을 초과하거나 2023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에 대해선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데요. 소득 초과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는 본인이 직접 조회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이 초과해 기본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이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기부금은 공제받을 수 없는데요. 국세청은 연말 정산 시 기본공제 대상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소득 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했기 때문에 명단에 없다고 해서 부양가족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닌데요. 국세청 관계자는 하반기 발생 소득을 포함한 연간 소득 금액을 다시 한번 확인해 공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YTN 방송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시청자 톡톡 Y 시간. 다음 주도 다양한 시청자 의견과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시청자 목소리로 YTN을 되돌아봅니다. 방송에 대한 여러 의견들 SNS와 홈페이지를 통해서 남겨주시고요. 시청자 비평 플러스는 다음 주 더 새로운 의견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